2019년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전달해드리는 경제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국제회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세계 모든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상한선 기준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합니다. 즉 황해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 회사들은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것. 둘째, 탈황장치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것. 셋째, 액화천연가스 LNG선으로 선박을 전환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선택권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따라 산업들의 이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것을 널리 선택할 경우 정유회사의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에너지는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저유황유 생산 설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오일도 저유황유 생산 설비에 4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는 시작해서 대응을 시작했고 저유황유의 사용이 증가하면 이 정유 회사들의 이익도 늘어날 수 있지만 만약 그 수요가 미미하다면 이익의 증가폭은 제한될 것입니다. 다만 선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저유황유를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두고 봐야 합니다. 둘째는 탈황장치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것인데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설치하는데 선박 운행이 몇 달이나 지연됩니다. 그래서 선박 회사가 일단 급하게 저유황유를 쓰면서 선박들의 스크러버 설치를 돌아가면서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봐야 합니다. 셋째로는 LNG를 연료로 사용해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LNG의 가격에다가 LNG 추진선의 추가 구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선택을 하는 곳이 얼마나 될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으로의 변경 후 과연 국제 경제 상황이 얼마나 우호적일지 운임료가 그만큼 오를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배를 샀는데 운임료가 낮아지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물동량이 적어진다면 이만큼 최악의 선택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업들은 저유황유를 쓰면서 스크러버 설치를 하는 선박을 조금씩 늘려가거나 거기에 확실히 세계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LNG 추진선의 보급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이제는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스크러버를 설치할 것인지 LNG 추진선을 구매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LNG 추진선의 보급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의 조선업에도 조금은 따뜻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의한 미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화웨이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해지고 오픈소스를 통해서만 업데이트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친 제재가 실행되게 되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화웨이가 출시하는 차세대 스마트폰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지메일 앱 등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구글의 중국 비중은 상당히 작아져 있어서 구글의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화웨이의 수출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끄떡없는 화웨이라고 말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 구글의 이익이 줄어들지 봐야 합니다. 구글의 이익은 큰 타격이 없지만 만약 화웨이만 크게 타격을 입는다면 이는 신의 한 수가 되겠지요. 다만 화웨이에서도 적당히 자기들만의 소프트웨어로 버틸 수가 있고 또 중국민들이 전쟁을 위해 그것을 기꺼이 감수한다 해도 얼마 정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일단 화웨이는 사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고 중국 언론은 중국은 지적재산권 수호자며 미국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중국이 정말로 지적재산권의 수호자입니까? 게다가 과거 중공군과 미군이 싸웠던 6.25 전쟁까지 활용하고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과 감청 문제를 끄집어내어 미국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나날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날로 불안해지자 오늘 19일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의 가치 방어에 긴급 구두 개입을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위안화는 오늘 잠깐 하락이 멈추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단의 라이트하이저는 5월 27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24일 미국 고위급 무역협상 실무단을 이끌고 일본에 방문합니다. 일본과의 무역협상은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합니다. 5월 24일입니다. 하필 금요일입니다. 만약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주말을 불편하게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기에서 초슬림 광학 5배줌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더 높은 배율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욱 카메라가 길어져서 휴대폰에 탑재할 때 카메라 부분이 툭 튀어나오지만 이번에는 잔망경 구조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카메라 높이 증가 없이 5mm대의 5배줌 카메라 모듈을 이달 5월부터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배율이 높은 카메라가 높이의 증가 없이 계속해서 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삼성전기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1분기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GDP의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0.5%, 연율로는 2.1%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주택 투자가 1.1% 증가했는데 리모델링이 위주로 늘어났고 공공투자 부문에서도 1.5% 증가했습니다. 다만 중국을 포함한 경기 부진으로 인해 수출은 2.4%가 감소했고 수입은 그보다 큰 4.6%나 감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불리고 있는 곳은 미국, 중국, 유로존 등이 있는데 중국과 유로존의 불황으로 인해 수출도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1분기의 유가 덕분에 수입 또한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4월과 5월에는 유가의 상승이 커서 일본 수입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2분기도 중요하지만 이는 7월 중순이나 되어야 발표가 되겠지요. 2분기에도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고 있다면 이는 실질 GDP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 경제의 경우 엔화의 굳건한 안전자산이라는 힘과 수출보다는 내수 소비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한 일본은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비가 0.1%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0.3% 감소하여 불안감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자동차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자동차 관세의 파괴력 또한 강력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엔 환율은 110엔 주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는 미중 무역전쟁 확전 이후로 엔화의 가치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 다음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통화는 엔화입니다. 그로 인해 일본 엔화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일본 엔화보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는 엔화가 고평가될수록 일본에게는 불리하며 엔화보다 원화의 가치가 낮고 달러보다도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 등의 자동차 수출 기업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불황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중국 내 자동차 공장의 구조조정은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1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큰 호조를 보였습니다. 작년에 크나큰 부진도 있고 통상임금 폐소에 따른 일시적 비용의 반영도 커서 기저효과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고 환율의 상황이 도와주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건투를 빕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발 디스플레이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1분기 동반 적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LCD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특히나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공격적 투자를 통해 작년부터 10.5세대 초대형 LCD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데 이어 올 1분기 중국 차이나스타까지 10.5세대 생산 라인을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BOE는 올레드의 투자도 슬쩍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앞서 있는 올레드 또한 추격당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BOE는 올해 1분기 매출 4조 5,600억 원, 영업이익 1,450억 원을 기록해 오히려 흑자를 냈다는 것이 크게 주목할 점입니다. 물론 중국 내수 시장을 꽉 쥐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가능했고, 즉 다른 말로 하면 중국 내에서의 우리나라 LCD 점유율이 크게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휴대폰 올레드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지만 세계 휴대폰 판매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올레드의 시장이 LCD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는
LCD를 잠식당했으니 2분기 이후에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최근 중동의 유조선과 송유관 시설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난의 강도는 매일 낮아졌다 올라졌다 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전쟁이라도 벌일 것처럼 화를 내더니 어제는 두 나라 모두 긴장 해소를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일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만약 싸우기를 원한다면 이는 이란에게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라며 다시는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고 강도 높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 코앞에서 항공모함과 상륙함 공동훈련을 하며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란의 핵무기의 보유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란은 마치 핵무장을 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에서는 이란의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미국과 맞서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대놓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란의 외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일방적 이란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금까지 이란 핵합의를 성실히 지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어서 중국은 미국을 반대해 이란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이란은 언론을 통해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인접 지역인 이라크 유전에서 미국 석유회사 엑소모빌의 직원들을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바레인 정부도 안전을 이유로 이란과 이라크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즉시 철수하라고 권고하고 이 두 나라에 대해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는 최근 중동 지역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걸프협력위원회와 아랍연맹에 긴급회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석유 수출 기국 오펙을 포함한 감산에 찬성한 산유국들이 올 연말까지 감산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동참 여부가 불분명한 가운데 다음 달 6월 25일에서 2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그 결정을 할 것입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산유국 대부분은 증산으로 인해 겪었던 유가 폭락을 예로 들어 급격한 증산은 오히려 다시금 유가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며 지금의 유가는 취약하다고 증산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점유율 증가를 위해 증산을 할 필요성이 있는 러시아의 경우에는 감산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산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란의 제재까지 계속된다면 유가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 더해져 달러 가치까지 높아진다면 유가도 오르고 달러도 올라 원유를 사는 데 있어 원유 수입국들의 이중고가 예상됩니다. 물론 갑자기 원유 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유가는 바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높아지는 유가 덕분에 산유국들의 경기가 회복돼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사들의 수주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건설업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도합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은 핵과 ICBM의 시험 중단을 확신하지 못한다면서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선핵 포기 요구를 철회해야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도 미국의 일방적인 선핵 포기 요구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성공단 방문을 알리는 소식 이후로 북한에서는 강도 높게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시 북한 때문에 한반도의 불안이 심화될까 걱정입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산유국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주유소마다 차량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으며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24시간을 기다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가뜩이나 낡은 정유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부품이 필요해도 현금이 없어 부품을 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올해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를 축출하기 위해 국영 석유 회사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PDVSA의 자회사 시트고로부터 베네수엘라로 유입되는 모든 자금이 차단되어 올해에만 원유 수출 대금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3조 1,500억 원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타르처럼 끈적한 중유를 정제하는 데 쓰이는 희석제의 수입길도 제재로 막혀버렸기 때문에
유전에서 가솔린 생산 공장까지 160km가 넘는 송유관으로 원유를 희석해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는 적극적인 외교 활동에 더해 국제회의를 집중적으로 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갑갑한 상황만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베네수엘라의 사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